자, 주제통합 11강 보도록 할게요. 롤스란 사람의 말이죠. 공공규칙에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법적 체계에 적용될 경우 법의 지배가 달성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냐? 공공규칙에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 일관되면서도 공평한 운용. 이게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 법률 제도는 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해주기 위한 공공규칙이다. 법이라는 게 바로 공공규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일관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법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규범으로 바라보고 자유를 법률 제도에 의해 규정된 권리들과 의무들의 복합체로 보았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강제규범이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유는 어떤 권리와 의무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교과서에서. 만일 법조항이 애매하고 불명확하거나 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자유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공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죠. 이 법률이라는 게 일관되고 그 다음에 공평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이 일관되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A 부분. 롤스는 정의론을 통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원칙들이 몇 가지 나오겠죠? 그중 하나는 유사한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원칙. 자, 첫 번째. 유사한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원칙. 자, 그 다음 보죠. 자, 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내포할 수 없는 반면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한다. 사건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법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규정하고 어떤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판결이 달라진다. 그렇죠. 특히 법이 어떤 사건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법관은 그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그것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요. 가장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이지만은 사건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죠. 하지만 법관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법률의 의미나 취지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롤스는 유사한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뭐냐 결국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결 가능성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게 모순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법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무엇이냐?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법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사건을 취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을 제시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원칙. 자, 롤스가 제시한 또 다른 원칙 중 하나는 법이 없다면 처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시체가 없으면은 이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막 이런 경우들 많이 봤잖아. 자, 그런 것처럼 법이 없다면 처벌도 할 수 없다. 이런 원칙. 이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아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상태에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한 세 번째. 롤스는 법이란 분명히 공표해서 알려야 한다는 것. 자, 법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는 최소한 인지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음을 꽁꽁 연하게 알려야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롤스는 법이 적용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밝히고 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원칙. 이 원칙은 피고인에게 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법의 소급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리할 경우. 그러니까 소급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이 2022년 1월 1일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에게 어떤 불리한 경우. 자, 이 원칙을 반대로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법이 유리할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불리한 경우는 안 된다. 근데 유리한 경우는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최대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가 부분에서는 롤스가 말하는 법률의 원칙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단어로 갈게요. 자, 형법은 국가 형벌권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국가 형벌권은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죄형 법정주의. 그렇죠. 형벌이라고 하는 게, 형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범죄라는 게 참 어떤 극악한 범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어린아이가 막 탁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사고를 냈다. 이거 형법이에요. 예, 그러면은 나는 물론 잘못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이나 어떤 악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최소한도로 이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란 범죄 형벌은 반드시 법에 의해 정해져야 된다는 원칙으로 이때의 법은 성문으로 규정된 법만을 의미한다. 성문법. 이 원칙은 형법의 제정에서 적용해서 최고 원리를 여겨지고는 오늘날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제형 법정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성문주의,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 자, 여기도 원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열하고 있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나열형입니다. 이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규의 문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물리 해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추상적이고 간결한 용어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건을 규율하는 형법의 속성상 물리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관이 이러한 법의 흠결을 인식하기 때문에 법규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해서 법규를 해석하는 논리 해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방법으로 해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확장 해석과, 자, 여기 다시 나누고 있죠. 분류. 해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확장 해석, 해석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유추 해석, 이 두 가지가 있네요. 확장 해석은 해석의 결과가 법규에 제시된 문헌의 의미보다 그 개념이 넓어진 해석이다. 유추 해석은 어떤 사건에 법규가 없을 경우 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에 적용된 법규를 적용하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확장 해석은 조금 넓은 개념이고 유추 해석은 비슷하다. 유추라는 말 자체가 비슷한 거니까요.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하는데, 유리하니까 허용하는데 유추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추 해석을 하게 되면 국민이 예상치 못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고 형법이 보장해야 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의 경계를 구별해서 유추 해석을 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앞에서 그 롤스가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원칙하고는 좀 부딪히는 부분이죠. 유사한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하자라고 하는 것, 이것과 유추 해석이 좀 비슷하면서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비슷한 경우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롤스는, 자,
롤스는 그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해석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이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유사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하는 거죠. 유사 법규를 적용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울게요. 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롤스가 말한 거는 최대한 어떤 해석을 적게 만들어서, 주관적 해석을 적게 만들어서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범위가 최소화되는 거죠. 근데 얘는 범위를 최대화시키려고 했었던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추 해석은 뭐하나?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문헌에 따라 해석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의미와 범위인지와 그 의미와 범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문헌의 해석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확장 해석이 아니라 유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좀 힘든 범위 이런 부분들이거나 또는 불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유추 해석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형벌은 반드시 성문으로 규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 규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해 성문으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행위를 범죄로 간주할 수 없고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문주의의 의미에 의하면 성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관습범의 경우 사회 구성원이 그 내용을 알기 힘들거나 사람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롤스가 얘기했던 뭐하고 비슷한 겁니까? 법이 없다면 처벌도 없다, 이거죠. 법이 없다면 처벌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두 지문을 서로 좀 연관시키면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급표 금지의 원칙. 자, 이거는 롤스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유사하죠?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 제정된 사후 법률에 의해 이전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자, 행위 후 제정된 사후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은 우리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새롭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소급표를 금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형법 법규가 갖는 의사결정 가능이나 행위결정 기능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어떤 범죄 행위가 행위 이후 법률에 변경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자, 다시 봅니다. 어떤 범죄 행위가 행위 이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1. 형이 국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이럴 때에는 소급표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우 피고에게 어떤 경우 유리한 경우. 자, 피고에게 유리한 경우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소급표를 인정한다. 무조건 금지한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 지문이긴 한데 생각보다 지문이 막 굉장히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 원칙들, 개념들 설명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괜찮았던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바로 갈게요. 3번. 가는 롤스가 제시한 법 적용과 관련된 원칙들을 소개했죠. 네 가지 원칙. 나는 재형법정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 원칙.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기는 가에 언급한 정의론의 일부이다. 보기와 A. 자, 보기와 A, 나의 내용을 관련지어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기랑 가의 A, 그 다음에 나까지 관련해서 봐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시죠. 법의 지배는 또한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신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 이거 롤스가 얘기했던 거죠. 만일 이러한 신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법규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유사한 경우에 유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신조는 법관과 당국자들의 재량을 제한해 준다. 그렇죠. 최소화시킨다는 거.
만일 법규가 아주 복잡한 것이어서 해명이 필요한 특정한 경우에는 마음대로 한 결정을 정당하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사례들의 수가 증대함에 따라 편파적인 판단에 그럴듯한 정당을 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물론 일관성이라는 요구사항은 모든 법규에서가 각각 차원의 정당화에 있어서 모두 적용된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보기의 법관과 당국자들의 재량에 대한 서술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시키자는 것. 이거는 A의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판결의 범위를 최소화한다 라는 관점이었으니까 관련되는 내용이죠. 2번. 보기의 일관성에 대한 서술은 유사한 법률의 의미나 취지가 법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A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거. 그렇죠.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보기의 법규를 통한 행위 규제에 대한 서술은 법규의 용어가 추상적이고 간결한 용어로 이루어졌다라는 나의 내용을 참고할 때 법의 해석에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의 해석에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법규를 통한 행위 규제에 대한 서술이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뭐죠?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게 취급하자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보기 얘기는 이거예요.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게 취급하자 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해석에 논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추 해석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는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재량을 제한해 준다 라고 돼 있어요.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결국 제한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논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근거나 이렇게 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보기에 유사한 경우에 유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어떤 사건에 적용할 범위가 없을 경우 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나의 내용과 상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딪힌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유추해석 그 부분하고. 자, 보기의 사례들의 수가 증대함에 따른 정당화의 어려움에 대한 서술은 법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고 어떤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한지에 따라 사건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A의 입장과 관련 있는 진술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게만 해석을 하고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군인인 갑은 해당 부대에서 군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냐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과실범에 관한 내용인 군용법 74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후에 갑은 군용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야간 근무를 수행하는 중에 A 부대에서 온 사령관이다 라고 말하며 창관의 군용물품을 빌려달라는 을의 말을 듣고 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사로 창고 안에 있던 군용물품의 일부를 을에게 주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거는 진짜 바보죠. 하지만 뒤늦게 을이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을이 가져간 군용물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부대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네. 해당 부대에는 몇 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야간 근무 중인 병사가 잠이 들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용물품을 분실하자 군용법 제74조를 적용해 해당 병사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갑의 행위를 이와 비교하여 적용 검토하고 있다. 자, 그럼 봅시다. 갑의 부대에서는 군용법 74조의 내용을 교육하여 갑이 해당 조항에 대해 인식하도록 했으므로 손해와 관련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갑이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행위에 대해 성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행위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주의였죠. 성문주의. 이거는 갑이 재판을 통해 군용법 제74조에 의해 처벌받는다면 법관은 해당 법규와 갖는 흠결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갑의 행위와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갑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처벌받았다라는 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갑이 재판을 통해 군용법 74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관은 갑이 군용물품의 소지를 상실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군용물품의 소지를 상실했지만 74조의 법규를 갑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만 보세요.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본 거겠죠. 그렇지?
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논리관계만 보세요. 처벌받지 않았다는 건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처벌받았다는 건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갑이 재판을 통해 군형법 74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 처벌받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관계없이 갑이 의뢰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이 갑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유추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군. 자, 지금 유추 해석한 게 아니죠.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고 유추 해석을 뭐 한 거야? 금지한 거지. 만약에 유추 해석을 했다라면 이 사람은 뭐 했어야 돼요?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처벌 받는다면 유추 해석을 하는 거고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추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나를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 자, 기억, 법의 소급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나를 참고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의 끝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지문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형법 법규가 갖는 의사결정 가능, 행위결정 기능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지금 1번에 바로 얘기가 있죠.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의 의사결정이나 행위결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거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가나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은 인간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는 최후의 수단 맞죠? 공공규칙, 즉 법률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하는 거 맞죠? 법률 제도는 법적 체계에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적용되면 구성원 모두에게 인정된다. 그렇죠.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죄형 법정주의는 제도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들의 복합체로 형법 해석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권리와 의무들을 라는 것은 결국 뭐죠? 자유라고 하는 거였죠. 자, 나문단에서 나에서 첫 번째 문단 자, 이 부분에서 또 나와 있고 또 가의 첫 번째 문단 자유를 법률 제도에 규정된 권리들과 의무들의 복합체로 보았다. 얘는 가의 1문단에서 나오는 자유의 의미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제형 법정주의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개념이었죠. 4번이 틀렸네요. 국가 형벌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몇 가지 원칙들이 나왔던 겁니다. 약간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법률 지문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원칙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읽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